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세법학 일부 상속세 증여세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강의는 세법학 2부부터 해서 부가, 개소, 지방 이렇게 강의가 시작돼서 세법학 2부 강의 이렇게 마쳤고요. 세법 1부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혹시 세법학 이 상증세 오늘 강의부터 첫 수강하는 분들은요. 공부의 어떤 방법이랄지 이 강의 진행 내용을 잘 모르죠. 그 부분은 유해 일기 세법학 이론 세법학 2부터 시작됐던 그 강의 첫째 날 강의 있죠? 그 강의 수강을 통해서요. 이 강의의 일정과 공부 방향을 그 동영상 그 수강으로 여러분들이요. 수강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공부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곧바로 이게 상정세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속세 및 증여세는요. 세법학 2부에서 100점 만점 가운데 20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세법학 일부에서 100점 만점 가운데 20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보통 사례 형태 문제로 출제되는데 요즘 들어서는 법령 위주로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기본서 내용에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방향으로요.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467페이지 상속증여세 공부 전에 상속증여의 기초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상정세 법령 조문으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되는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그럼 무상 이전이 되는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백에서 A계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습은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여, 사인증여, 유증, 마지막 상속 이 네 가지 원인으로 해서요. 가백에서 재산이 A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이와 같은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렇게 과세합니다. 증여의 경우는요. 증여자에서 수증자에게로 사인증여는 역시 증여자한테서 사인증여를 받은 사인증여 수증자에게로 유증에 한 이전은요. 유언을 남긴 유증자에서 수유자에게로 상속이 되면요. 사망한 자 또는 실종 선고 받아서 상속을 시킨 자 피상속인한테서 상속인에게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요. 증여란 뭐냐를 간단히 여러분들이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갑이 가진 토지를 A한테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A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때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도 그러니까요. 계약의 일종이죠.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의 어떤 합치로 해서 효력이 생기는 게 증여입니다. 증여는 일종의 계약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4일자에 갑이 A한테 자기 토지를 A에게 주기로 갑과 A가 이와 같이 증여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는요. 증여자 갑은 수증자 A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자가 갖는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일컬어 증여채무 이렇게 부릅니다. 갑이 지는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뭐라고 부른다? 증여채무 이렇게 부릅니다. 증여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는요. 아직 수증자 A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증여 계약이 이행되면 비로소요. 갑에게서 A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증여 계약이 이행될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증여를 원유로 소유권이 A 앞에서 갑 앞에서 A 앞으로 이전이 돼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이 됐을 때 비로소 갑에게서 A에게로요. 토지라는 물건의 권리가 변동되는 이와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증여세를 앞서가 성립되는 시기는요. 이 증여 계약일이 아닙니다. 증여가 이행되는 시점, 즉 증여자 앞에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이요. 증여 시기가 되는 거고 그때 증여세를 앞세우면 성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증자 A는요. 증여일이 속한다는 말로부터 3개월 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2월 4일자였다면 2월 말부터 3개월이 되는
5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취득세에서는요, 취득세 납세가 성립하는 시기는 소유권 전 등기일이 아니죠. 증여라는 계약일, 증여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증여 계약일을 증여한 무상취득에 취득시키다 했겠죠. 그래서 취득세 편에서는요, 취득세 납세가 성립하는 취득 시기는 증여 계약일입니다. 증여 계약일에 A는요,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이와 같은 청구권을 갖게 되죠. 사실상 잔급을 치른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와 똑같은 게요, 매매 증여 계약을 맺은 수증자 어떤 지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취득세에서는요,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증여 계약을 맺으면 A는 갑한테 달라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취득 행위를 했다고 보고 증여 계약에 있어서 수증자인 A를 이와 같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납세가 성립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증여 시기인 2월 4일자가 아니라 증여 계약을 맺은 증여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요,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여를 통해서 증여자한테 수장자 이전될 때, 이때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이렇게 과세합니다. 두 번째 무상 이전의 모습은 사인 증여입니다. 사인 증여는 생전 증여 계약을 맺어뒀으나 그 증여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시기를 증여 사망시로 해두는 증여를 우리가 사인 증여라고 부릅니다. 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다에서 그 증여를 사인 증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증여는요, 증여 계약일에 증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증여자는요, 수증자 A한테 증여할 목적물을 이전할 의무를 지고 수증자 갑은요,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사인 증여의 경우는요, 증여 효력 발생 시기를 증여 계약일이 아니라 증여자 갑의 사망시로 해둡니다. 결국 그러니까 갑이 사망해야만 드디어 수증자 A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증여를 사인 증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은밀한 증여를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인 증여가 일반 증여보다 더 바람직 같죠. 갑씨가 자기 특별한 어떤 애인한테 저작권 같은 걸 이렇게 증여하고 싶을 때, 생전 이와 같이 증여가 이루어지면요, 갑의 배우자랄지 자녀 등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세죠. 근데 사인 증여를 이렇게 몰래 해두면요, 갑이 사망해야만 자기 애인 A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이와 같이 증여를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런 점이 사인 증여의 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증여가 됐다는 걸 알려주면요, 분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도 제기되는 경우가 많죠. 증여를 해놓되 증여 효력 발생 시기를 갑의 사망시로요, 해두는 증여가 사인 증여가 되겠습니다. 갑을 그래서 사인 증여의 증여자가 되겠고요, A는 사인 증여의 수증자가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는 시기는요, 증여자의 사망 시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인 증여까지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증. 갑이 유언을 남기는 방식으로 해서요, 자기 재산을 수유자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단독 행위가 유증입니다. 증여의 경우는요,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의사 표시에 대해 상대방이 수락을 해야 되죠. 근데 유증의 경우는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사람의 유언에 한 단독 행위입니다. 받겠다는 사람의 승낙을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증을 이렇게 남겨서요,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방식의 무상이전이 유증이 되겠습니다. 유증을 남긴 갑을 유증자, 유증을 받은 자를 우리가 수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숫자가 받을 숫자이죠.
유언을 받았다 이거죠. 수유자에게로 재산이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습이 유증이 되겠습니다. 유증을 남길 때는요, 유언장을 와 같이 문서로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죠. 유증자는 갑이고 갑의 생년월일, 주소지를 이렇게 간단히 적고요. 그 다음에 유언 남길 내용을 적죠. 강남구 개포동 1번지에 있는 토지와 상가 건물을 A한테와 같이 유증한다 라고 와 같이 유증의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이 유증을 누가 집행할 건지 유언 집행 관리인을요, K라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이렇게 해둡니다. 그러면서 유증자의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을 적죠. 그리고 반드시 유증을 남긴 갑의 성명과 성명을 적고요,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이 유증이 효력이 있게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증의 경우는요, 엄격한 요식을 필요로 합니다. 문서로서와 같이 반드시 유증을 남긴 자의 성명과 서명 날인을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서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자를 유증자, 그 유언을 받은 자를 우리가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유증에서요, 유증자한테서 수유자에게 재산이 이전이 됩니다. 앞에서 봤던 증여와 사인증여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근데 유증의 경우는요, 재산을 물려준 자의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이기 때문에요, 유증을 받을 수유자가 갑보다 먼저 사망해버리면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요, 유증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 갑이 사망하면요, 사망한 자의 권리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모습이 바로 상속이 되겠습니다. 민법은 자연인의 사망과 실정 선고로 해서요, 상속이 개시된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각과 일정 관계 있는 자가요, 갑의 재산상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은 민법에 따른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계약이 아닙니다. 그 등기가 필요함이 없이요, 갑이 사망한 날에 일정한 자에게 권리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법률 규정인 거지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인 앞으로 등기 없더라도요, 갑이 눈 감는 순간 그 재산상 권리무는 상속인에게 당연히와 같이요, 등기 필요 없이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이 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는요,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그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 계속한다 말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지게 됩니다. 권리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자를 피상속인, 그 자의 권리무를 포괄 승계하는 자를 상속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요, 권리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누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자, 우리 교재 46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속의 기초 개념에서 상속인은 뭐인지 개념이 있게 나와 있죠. 자연인의 사망, 실종 청구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해서 승계되는 걸 일컬어 상속이 이렇게 부릅니다. 상속이 될 자는요, 민법에서 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손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갑이 사망하여 갑의 권리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 사망 당시 인적 관계를 한번 따져보니까 갑의 부모님 계시고 자녀 A, B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도 있고 갑씨의 사촌인의 혈족도 있는 상태입니다. 갑이 남겨놓은 재산, 예를 들어 1,000억이다 하면 1,000억대 재산을 누가 포괄적으로 승계할 거냐? 그럼 상속인이
돼야 되는 거죠. 포괄적 승계받으려면요 상성이 돼야 됩니다. 값을 우리가 피상속이라 부르죠. 상속인은 누가 되냐 했을 때 1순위자는 값의 직계비속, 2순위자는 직계손속, 3순위는 갑의 형제자매, 4순위는 갑의 사촌인 혈족이 됩니다. 1순위부터 4순위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상속이 될 자의 어떤 순번이와 매겨지는데, 여기서 기본은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요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1순위자가 있으면 2, 3, 4순위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상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든 사례에서는요 갑의 직계비속이 1순위인데 1순위자인 자녀 AB가 있고 손자 C가 있을 때 이들이 직계비속이죠. 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있게 되면요 갑을 낳아준 부모님, 함께 자라는 형제자매, 같이 동고동락한 사촌 혈족들은요 상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원 한 장이라도 갑의 재산을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요 직계비속이 1순위자가 되기 때문에요 직계비속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손자 C도 그러면 갑의 직계비속이냐? 그렇습니다. 자녀 AB와 함께 손자 C도 갑의 직계비속입니다. 그러나 직계비속 중에서도요 최근친, 촌수로 따져 최근친 상속인이와 같이 자녀 AB로 존재했다면요 손자 C는 상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든 사례에서는요 자녀 AB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자들은요 자녀 AB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를 얻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갑의 배우자는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배우자는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같이 공동상속이 되고, 만약 자녀 AB 손자 C 직계비속이 없으면 갑의 배우자는요 직계존속인 갑의 부모님과 공동상속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까지도 안 계셨다, 자녀 AB 손자 C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셨다면요 배우자 혼자서 단독 상속이 됩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는 직계비속인 최근친 직계비속 자녀 A와 B가 있기 때문에요 갑의 배우자는 자녀 AB와 함께 공동상속이 됩니다. 그럼 제가 든 사례에서요 상속이 되는 자는 자녀 A, 자녀 B, 그리고 갑의 배우자, 이 세 사람이 갑의 재산상 모든 것을 포괄 승계하는 공동상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갑을 낳아준 부모님은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도 하죠. 근데 상속인의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형제자매, 사촌 혈족은 물론이죠. 단 이제 A적으로요 갑이 사망 전에 자녀 A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자녀 A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자녀 A가 상속이 될 차이죠. 자녀 B와 배우자와 함께 자녀 A도 상속이 될 차이인데 갑보다 자녀 A가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자녀 A의 상속받을 권리를요 손자 C가 대신하게 됩니다. 손자 C는 자녀 A의 최근친 직계비속이죠. 상속이 될 자가 피상속인 갑보다 먼저 사망했다면요 자녀 A의 상속의 순위를 손자 C가 대신합니다. 이런 상속을 뭐라 부른다? 대습상속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서 그럼 대습상속이 되면요 손자 C, 자녀 B, 갑의 배우자, 이 세 사람이 공동상속이 되겠습니다.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요 아시면 되겠습니다. 대습상속의 과거 유명한 사례가 있죠. 갑씨와 그 가족들 모두가 한 비행기 타고요 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갑씨 연세가 한 85세 되시니까 재산이 한 1000억대를 넘는 인천 제일 상호신용금고 회장님이 마지막 인생 여행을요 괌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마지막 여행이니까 마지막 여행길에 모든 가족들이 다 참여했죠. 모든 자녀들 다 참여하고 손자들 다 참여하고
사위 며느리 다 참여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사위 K라는 사람은요, 뭐 대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세미나가 있다는 등 이런 핑계로요, 같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같은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위 K는 따님인 자녀 B의 배우자이죠. 그럼 사위 K에게도 무슨 상속이 인정돼야 할까요? 대습 상속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따님 B가 아버지 값보다 먼저 사망했다면요, 따님의 상속의 지위를 B의 배우자인 K가 대습한다 이거죠. 대법원 판례에서요, 사위 K에게도 대습 상속이 인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갑시의 재산 1000억대 재산을요, 사위 K가 결국 혼자서 상속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법정 다툼이 있었을까요? 회장님의 형제 자매분들과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부모님 안 계시니까 결국 다른 자들은 다 사망되니까요, 삼성이자인 형제 자매와 사위 K가 누가 상속이 될 거냐를 대상으로 해서요, 재판을 이렇게 해봤거든요. 사위 K에게 또 대습 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죠. 갑이 비행기 안에서 갑이 먼저 사망하고 자녀 B가 나중 사망했다면요, 일단은 B한테 상속이 됐죠. B의 상속권은 사위 K가 배우자로 상속을 받죠. 사망 시기를 달리해서 자녀 B가 갑보다 같은 비행에서 먼저 사망했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의 권리를요, 대습 상속을 통해서 사위 K가 이렇게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시기는 동시 사망 시, 같은 날 같은 시각 정확한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같은 날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도 사위 K가 대습 상속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해서요, 무려 한 1000억대 재산이 굉장히 오래된 약입니다. 한 20년도 더 되는데 그 전에 사위 K가 이렇게 상속받았던 사례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그러니까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 K가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았던 그 상속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요, 가까운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뭐 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비행기에 동승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위 K 이 사람 재혼해서 다른 집안으로 가버리면요, 형제 자매는 이 사위 K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돼버리죠. 제사를 모시거나 그럴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상당히 이게 대습 상속과 관련해서요, 그 유명했던 그 판례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상속은 이와 같이 상속의 순위는요,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초 내용들이요, 467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상속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느 재산이냐 했을 때 모든 권리 의무가 다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468페이지 2번에 통과 1번 피상속에 속한 모든 재산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취득이 됩니다. 물론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는요, 상속되지 않습니다. 부양 청구권 같은 거, 갑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부양 청구권의 권리를 갖게 되죠. 부양 청구권의 권리는요, 생존에 있을 때만 의미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도요,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다만 예술상, 저술상, 저작상의 자기 채무는요, 승계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 어머니께서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약속을 맺은 상태입니다. 드라마에 출연해야 될 의무, 이것도 그러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면 자녀들이 배우자였던 어머니를 대신해서 드라마에 출연을 해야 되죠. 역할이 완전히 다르고 인물도 다른데 이렇게 드라마에 출연할 의무를 이렇게 질 수는 없는 거죠. 예술상, 자기 채무 등 이런 것들은 역시 그 사람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채무이죠. 이런 것들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의 방법.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요, 민법이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권리물과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을 포기하겠다 이런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상속인들에게요,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상속의 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승인 방법에는요, 단순 승인이 있고 한정 승인이 있는데,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 갑의 모든 권리가 전면 승계되는 게 단순 승계가 되겠습니다. 단순 승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한정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상속인 갑의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을 때,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은 100인데 상속 채무가 140일 때, 이럴 때 만약 단순 승인하게 되면요, 재산 100도 승계할 뿐만 아니라 채무 140도 함께 승계합니다. 그럼 상속인들은 마이너스 40으로 이렇게 출발한 셈, 마이너스 40으로 이렇게 상속받는 결과가 되죠. 그러면 상속인들의 그 권리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한정 승인이라는 걸 이렇게 상속인들은 하게 됩니다. 한정 승인은요, 상속받은 재산 100이죠. 100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승계하겠다 이겁니다. 채무가 140이라 하더라도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승계하니까 갚을 의무는 140 중에 100만 의무를 이렇게 지게 되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얼마인지가 명확한데 채무가 얼마인지는요, 불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단순 승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생겨난 채무까지 다 이게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속인들의 굉장한 재산상 손해를 가져오죠. 상속 채무가 얼마인지 모를 때도 한정 승인을 해둬야 되죠. 한정 승인을 해두면요,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한 채무를 갚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재산가액을 한정해서, 물려받은 재산가액에 한정해서 채무를 갚겠다는 거니까요, 재산가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을 때는요,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될 자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때요, 상속 포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재산도 물려받지 않고 채무도 물려받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요, 이와 같이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을 때인데,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 신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하게 되는데요, 한정 승인을 했을 때 한정 승인한 자도 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자는요, 상속 개시 시점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상속을 포기했을 때요, 상속을 포기한 자는 민법상으로는 상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망 시 피상속인의 재산을요,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 포기자는 민법상 상속이 될 수 없는데, 상속세면증세법은요, 상속 포기자도 상속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증여받은 재산가액을요, 상속 개시 10년 동안 합산해서 상속세 납세를 지게 되고요,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령인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익자로 이렇게 정해질 수 있거든요.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과세받습니다. 상속 포기자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로 해놓고 상속을 포기해서 상속인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민법상 상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증법은 상속인으로 포함시켜서요, 보험금이랄지 이런 재산, 생전 증여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이렇게 과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 포기자는 민법상 상속인은 아니지만 상증법에서는요, 상속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우리 교재 468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 이게 4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갑치가 1월 4일자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1월 4일자에 남겨놓은 상속재산이 50억입니다. 갑이 사망하면요, 이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입니다. 공동소유 재산이 속합니다. 공동소유 재산은요, 각자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합니다. 30억의 재산을요, A와 B가 상속인으로서 의사 합치를 통해서 분할합니다. 50억을
30억 대 20억으로 분할했어요. 부동산일 때 자기 몫으로 각각 등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공유했던 재산이요, 상속인 A, B의 각자 몫으로 30억, 20억으로 확정이 됩니다. 30억 대 20억으로 분할이 되려면요, 의사 합치가 일어나야 되죠.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의 분할도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협의 분할 내용이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상속인 AB가 먼저 있었던 협의 분할 내용을 취소시키고요, 새롭게 재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 분할이 처음 분할한 당초 협의 분할이든 재분할이든 분할이 이루어졌다면요, 상속 개시 시점으로 분할의 효력이 소급합니다. 상속 개시당시부터, 즉 1월 4일자부터 해서요, 피상속인 가부 재산을 30억 대 20억으로 AB가 가부로부터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협의 분할이든 재분할이든 상속 개시로 분할의 효력이요, 소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요,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협의 분할이나 당초 협의 분할이나 재분할은 시기에 상관없습니다. 1년 내에 협의 분할도 되고, 협의 분할로 이게 만족스럽게 못해서 의사 합치를 통해서 재분할을 3년 뒤에 해도 되고, 그렇게 했더라도 상속 개시일인 1월 4일자로 분할의 효력은요, 소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초 개념을 좀 여러분들 이해야만이 상증세 공부하는데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알아야 할 용어가 469페이지 유류분 청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시면 갑이 1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100억의 재산을요, 공익법인한테 전부 유증하거나 또는 생전에 증여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상속이 될 자가 배우자 A와 자녀 B가 있을 때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가액은요, 제로가 돼버립니다. 상속인들은 피해상속인 안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최소한 상속을 받을 기대권을 여하치 갖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자기 재산은 자기가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요, 공익법인한테 유증 증여를 해버리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인으로서요, 최소한의 몫은 남겨두고 유증을 하든가 증여를 해야 됩니다. 결국 갑이 공익법인한테 자기 재산 전 재산을 유증해버리면요, 배우자 A와 자녀 B는 상속을 받겠다라고 같은 기대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결과가 돼버리죠. 이럴 때 배우자 A와 자녀 B는요, 공익법인을 상대로 받을 최소한의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이라고 부릅니다. 상속권이 침해되어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요, 유류분권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례 유류분권자는 A와 B가 됩니다. 얼마를 그러면요, 이 사례에서 공익법인에게 유류분권자인 배우자 A, B가 유류분으로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좀 이따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배우자 A와 자녀 B의 법정 상속분은요, 자녀 1일 때 배우자 1.5가 됩니다. 법정 상속분은 1.5 대 1이 됩니다. 분수로 나타나면 5분의 3, 5분의 2가 됩니다. 피상속인 안겨놓은 재산 100억이 결국 배우자 A, B에게 법정 상속됐다면요, 100억분의 5분의 3은 A 거, 100억분의 5분의 2는 B 거가 되죠. 남겨놓은 재산가액의 법정 상속 지분비를 곱한 만큼이요, 마땅 A, B에게 왔어야 되죠. 근데 이 금액을 다 유류분으로 인정한다면 공익법인이 가져오는 재산은 결과적으로 제로가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공익법인도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요, 일정 몫은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유류분권자인 배우자 A와 자녀 B한테 법정 상속 지분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의 5분의 3은 60이죠. 60의 절반이니까 30.
자녀 B는 5분의 1은 40%죠. 40억의 절반인 20억이죠. 그래서 AB는요, 고용법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합니다. 소송하게 되면요, 최선의 목 30억과 20억을 받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환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어도 여러분들이요,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으로 4번 내용 나오죠. 유류분 청구. 피상속인의 유증 증여로 유류분권자가 받을 상속재산이 침해되어 유류분 최선의 몫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한 범위 안에서요, 유증 증여재산의 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상속이 되고요, 상속인들의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속분의 2분의 1, 5분의 3의 2분의 1, 5분의 2분의 1을 인정합니다. 직계 전속 형제자매는 법정속분의 3분의 1만 인정하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양가로 5번에 기업은 상속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양가로 6번에 특별연구자나 부녀라는 게 있습니다. 상속인의 전부가 분명치 않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 피상속에 요양간을 한 자,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연구가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서 상속재산의 전부 일부를 분여할 수가 있습니다. 갑이 1사후퇴 때 월남에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이게요, 몸을 바쳐서 일을 해서 재산을 한 100억대를 이렇게 축적했습니다. 통일되면 고향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요, 한 85세에 사망하십니다. 그러면 갑의 100억의 재산을 받을 상속인을 찾을 수 없죠. 그럼 상속인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도 갑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자, 정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내연의 어떤 친구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사실은처럼 살고 있는 배우자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배우자는 법적 신고가 안 됐으면요,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20년간 동고동락한 친구 같은 애인,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옆집에 사는 어떤 같은 친구뻘을 되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께서 질병 요양도 하시고 이렇게 했다면 그 자는 상속이 하지만 갑시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과 특별한 연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자에게도요, 재산 일부를 분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산을 물려받은 자를 우리가 특별연고자라고 부릅니다. 특별연고자는요,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니까 상속인은 아니죠. 상속인이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친구랄지 질병 요양을 해줘 삶을 더 살게 한 어떤 친구랄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재산 일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지만 갑시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고 있죠. 그런 점에서 재산 이동이 된다는 점은요,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연고자도 상속인을 포함해서 상속세 납세 의무를요, 이렇게 지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초 내용, 이런 기초적 내용을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부할 게 이제 교재 470페이지 유증 사인제를 공부했고요. 상속분이란 게 있죠.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배 비율,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배 비율을 일컬어 상속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상속재산 분배 비율을 세 글자로 상속분이라고 부르는데, 상속분은 피상속인 갑의 유언으로 상속분이 지정되어 있으면요, 그와 같은 상속분을 지정상속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정상속분은요, 보통 어떻게 정하는 거 하니 갑이 유언으로 상속인 자녀 A, 자녀 B, 배우자는 서로 싸우지 말고 평등하게 재산을 나눠 가져라 라고 유언으로 너희들의 상속분은 3분의 1씩이라고 정해 놓습니다. 피상속인 갑이 상속받을 재산 비율을 정해 놨으니까요, 3분의 1씩이 되는 이와 같은 상속분을 지정상속분 이렇게 부릅니다. 비율로 이렇게 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아예 특정 재산을 정해 놓을 수 있죠. 자녀 AB 배우자는 싸우지 말고 토지는 자녀 A에게, 건물은 자녀 B에게, 주택은 배우자에게 상속이 된다라고 특정 물건을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정해진 이 재산들은요, 효의 분할시보다 우선시
각자 몫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어떤 뜻이 여기에 담겨 있으니까요. 피상속인의 뜻을 존중해서 지정상속분이요, 협의 분할 대상보다 우선적으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이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정상속분이 정해지지 않을 때 민법이란 법에 따라서 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이걸 일컬어 법정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되기를 때, 이럴 때 법정상속분대로요 재산을 분할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더 달라고 하면 상대방이 다른 상속인들이요 협의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다툼이 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방식은요, 민법에 정해진 법정상속분대로 그냥 우리 합의해서 그냥 분할합시다, 이런 경우가 주변에 많습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은요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균등합니다. 자녀 A한테 일을 줄 때 자녀 B에게도 똑같이 일을 줍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갑시의 자녀이면요 누구든 간에 일찍게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갑의 배우자는 자녀들의 상속분에 5화를 더해줍니다. 자녀 한 명씩 일을 받을 때 배우자는요 0.5가 더해지기 때문에 1.5가 됩니다. 갑시가 자녀 A, B가 있고 배우자일 때, 이들이 상속일 때는요 결국 법정상속분은 1대 1대 1.5가 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5 합하면 얼마이죠? 3.5가 되죠. 분수로 나타내면요 3.5분의 1, 자녀 B 또 역시 마찬가지 3.5분의 1, 배우자는 3.5분의 1.5가 됩니다. 분자 분모를 5로 나누면요 7분의 2, 자녀 B도 7분의 2, 배우자는 7분의 3이 되죠. 보통 그래서 법정상속분은요 이와 같은 분수 비율로 나타내게 됩니다. 분수로서요 법정상속분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법학 시험에서요 법정상속분이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기초 상식이라고 보고요, 알아서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이라는 걸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교재 470페이지 하단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471페이지 증여의 기초 개념, 이런 것들은 앞에 제가 설명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게 상증세 완전 포괄주의 증여 개념은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사항입니다. 그건 뒤에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470페이지 맨 하단부 소득과세와 관계에서 오른쪽 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과세와 관계에서 오른쪽 도표상, 이걸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상속에 대해서는요 상속세를 부과하고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를 원유로 재산 이전될 때 승자한테 증여세를 부과하고요, 상속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그때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사인 증여 유증 그 경우도 무상 이전의 특수한 모습인데, 유증과 사인 증여에 대해서는 모습은 증여 형식을 띠죠. 근데 유증과 사인 증여도 사망으로 무상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증이나 사인 증여도요 사망과 관련이 되어 있죠. 사망으로 무상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점이 민법에 따른 상속과 똑같다라 보고요, 유증과 사인 증여도 상속과 동일하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전 재산의 이전인 증여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사망을 기점으로 재산 이전되는 상속, 유증, 사인 증여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요 상속세를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가부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가 A라고 했을 때, 이 무상 취득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죠. 다시 법인에는 영리법인일 수도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상 취득자에 따라서요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인
상속세 과세, 증여세 과세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 무상취득자인 A가요, 영리법인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영리법인은 상속인은 될 수 없습니다. 상속이 될 자는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사촌, 혈족이니까 사람만 상속이 될 수 있지 법인은 상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인도 뭐가 될 수 있죠? 유증을 받은 수요자가 될 수 있고, 영리법인도 사인증의 수용자가 될 수 있죠. 물론 영리법인도 특별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A가 갑에 질병 요양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 합시다. 그 특별연구자로서요, 영리법인도 분할 청구를 통해 재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처럼 영리법인이 수요자, 사인증의 수용자, 특별연구자가 됐을 때, 이럴 때 무상취득자가 영리법인이 되죠. 그럼 영리법인에게 그러면요,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영리법인은요, 무상으로 받은 재산은 자산 수승이익이 됐죠. 차변의 자산, 대변의 자산 수익으로서 수익을 계산합니다. 이 자산 수익에 대해서는요,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영리법인의 소득금액, 소득과세소득의 법인은요, 포괄적 소득 개념을 취하고 있거든요. 자산 수익이 됐든 채민적이 됐든 각사소득에 반영되어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영리법인 수요자 등으로서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무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무자에서 영리법인은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이 남겨놓은 재산은 전체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액 가운데 영리법인 리알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왔다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자산유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무자에서 영리법인은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교재 473페이지 첫 번째 줄 동관 1번 법률 조문 나와 있죠. 수요자 또는 특별연구자가 영리법인 경우는 그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무자에서 제외합니다. 전체 세액 가운데 영리법인에게 귀속돼야 될 몫의 세액은요, 세액을 계산해 놓고 납부무자에서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 수요자, 특별연구자, 좀 이따 공부하면 알겠습니다만은 수요자라는 개념은요, 사인증 수용자를 포함해서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뭉뚱그려서 세 글자로 수요자 이렇게 부릅니다. 상증세법상 용어는요, 유증을 받은 순수한 수요자뿐만 아니라 사인증을 받은 사인증의 수용자를 뭉뚱그려서 수요자라고 부릅니다. 영리법인이 그래서 수요자 또는 특별연구자일 때 법인세를 부과받기 때문에요, 상속세 납세무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네. 영리법인 A법인이 갑으로부터 증여를 받네요. 그것도 차변의 현금이랄지 토지 등과 같은 자산 들어오고 증여받을 때 대변에 자산수익이 계상됐죠. 자산수익에 대해서는 이처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요, 영리법인과 같이 증여받은 수용자일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473페이지 두 번째 줄 나오죠. 동그라 2번 증여재산에 대해서 수용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수용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는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영리법인은 무상취득자 영리법인일 때 결국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요,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리법인만 그렇습니다. 비영리법인은요, 자산수익으로 법인세를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은 그러니까 일반 개인처럼 상속세, 증여세 납세율을요, 지게 됩니다. 물론 비영리법인이와 같이 유증을 받거나 증여를 받아서 자산수익을 얻을 때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요, 증여세 납세의무를 또 상속세 납세의무를 져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은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거든요.
비영리법인의 각사소득 범위를 보면 어디를 보더라도 자산수익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가 없기 때문에요. 이를 보완해서 상속세 증여세가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한테 과세가 돼야 됩니다. 비영리가 유증을 받거나 그럼 상속세를 부과받고요. 생전 증여받을 때 비영리 증여받은 자 증여세를 과세받습니다. 물론 비영리법인이 유증 증여받을 때 공익목적으로 증여받았다고 합시다. 공익목적으로 유증받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의 불사입을 통해서요. 과세를 당하지 않을 길이 열립니다. 그럼 과세가의 불사입 규정을 적용받을 때 약이죠. 그러지 않을 때는요.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도 생전 증여와 유증에 대해서 증여세 상속세 납세율을 지게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는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특이하게 과세가의 불사입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 이 증여세는요.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자일 때 과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비영리법인일 때 상속에 대한 상속세, 즉 증여세 납세율을 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적으로 공익목적 출연재산 아닐 때 비영리법인도요 증여세와 상속세 납세율을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과세받기 때문에요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제외하고 법인세를 과세받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은 항상 그러면 이 증여세 납세를 지게 되느냐? 개인일 때 항상 그러면 증여세 납세를 지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원칙은 여하 증여세를 과세받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개인이 이와 같이 무상 이전된 이익을 얻었는데 특수하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과세가 될 때는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과세가 이루어졌다면요. 같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되죠. 소득세 과세했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 법리를요. 일컬어 선소득세 과세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그 473페이지 도표 바로 위에 도표 소득과세 관계 바로 위에 법 조문이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상승세법은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가 책을 읽으면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뭘 해야 한다? 밑줄을 쳐야 되죠. 그래야 상승세법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선소득세 과세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소득세 과세했을 때는요. 개인이었다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 과세가 되지 않을 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죠. 그래서 증여세를 소득세의 보완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소득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을요. 기다리고 있다가 증여세를 과세받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는 소득세가 부과되느냐. 예를 들면 개인 A가 갑으로부터 사과 관련된 자산 수정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시다. 사과 관련된 자산을 증여받았다고 합시다. 우리 사업소득 총수익금액 가운데 사과 관련된 자산수익은요. 총수익금에 포함합니다. 사과 관련된 자산수익을 받았다면요. 소득세를 과세받습니다. 소득세를 과세받으니까 증여세가 과세를 양보해야 되죠. 이런 경우 차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그게 사과 관련된 차량을 이렇게 증여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사과 관련 자산수익이 포함되어 소득세를 과세받으니까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상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법인이 A 개인한테 자산을 저가 양도했는데 A 개인은 갑법인의 대표자라고 부릅시다. 법인이 대표자는 특수항이래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을 입금 사입에서 대표 사이에 상여로 소득처분 하죠. 상여 소득처분 금액은요. 이익을 얻은 A한테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받습니다. 저가 양수했다는 이익을 A가 얻었다 하더라도요. 이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정 상여 등으로 소득세를 이와 같이 과세받게 되면요.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소득세 과세가 먼저 과세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해서요. 결국 그 473페이지 도표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요. 무상취득자가 개인과 비영리법일 때 지는 세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됐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와 같은 법칙을요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이 수유자이거나 특별연구자일 때 법인세를 이와 같이 산중으로 납부하기 때문에요.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문자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받으면요. 역시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비영리법을 대상으로 무상 이전에 대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초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 공부할 게 이게 474페이지 상속세의 과세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사망하여 남겨놓은 재산이요 100억입니다. 피상속인 갑이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일컬어 유산이라고 부릅니다. 남겨놓은 재산이다 해서 유산 총액이 그럼 100억이죠. 100억의 유산 재산은요. 갑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언젠가는 상속받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해서요. 각자가 분할해서 받겠죠. 상속인은 A, B, C라고 합시다. A, B, C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갑의 재산을요. 어떻게 분할한 거 아니? A가 50, B가 30, C가 20억 이렇게 분할했다고 합시다. 공동상속인 A, B, C가 이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요. 5대 3대 2로 분할했습니다. 100억은 갑이 남겨놓은 유산 총액이 되는 거고요. 상속인 A, B, C 각자가 바른 재산가액은 50, 30, 20인데 이게 바로 상속인 A, B, C 각자의 유산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갑 C가 남겨놓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상속세의 과세 단위를 또는 과세 범위를 어느 범위로 할 거냐. 상속세의 과세 대상 내지는 과세 단위를 어느 범위로 할 거냐에 따라서요.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나눠집니다. 유산과세형은요. 피상속인 갑이 남겨놓은 유산 총액, 제가 든 사례는 100억이죠. 100억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런 원리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과세 대상, 과세 범위를 어느 범위로 할 거냐에 따라서요. 세부담이 달라지거든요.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이 남겨놓은 유산 총액 100억을 기초로 해서요. 즉 피상속인 갑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100억 기준 과세표준 계산해서요. 누진세를 곱해서 세액을 단 한 번의 계산으로 계산을 마칩니다. 이게 유산과세형이 되겠습니다. 유산과세형에서는요. 100억 유산을 공동상속인들이 50, 30, 20으로 이렇게 분할했다가 하더라도 분할되기 전 유산 총액 기준으로 세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속이 얼마씩 분할 받았느냐 이게 상관없이요. 분할되기 전 남겨놓은 재산 유산 총액 기준으로 세액 계산하게 됩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표현을 단 한 번 계산하고요. 여기에 10에서 50% 등 누진세를 곱해서 단 한 끼에 세액 계산을 마칩니다. 이게 유산과세형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취득과세형은요. 상속인 A, B, C 각자 유산 취득가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100억 유산을 그러면 어떻게 분할받을지를 지켜봐야 되죠. A, B, C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50, 30, 20으로 분할했다면 A의 유산 취득가액 50, B의 유산 취득가액 30, C의 유산 취득가액은 20입니다. 각자 유산 취득가액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에서 세를 곱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A 50억 기준 과세표준에 세를 곱해서 세액 계산하고, B도 30억 기준 과표 세를 곱해서 세액 계산하고, C도 20억 기준 과세표준에 세를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인 각자 받은 재산 기준에서요, 각자에게 직면한 한계세를 곱해서 3회 걸쳐 세액을 상속인 별도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런 유형을 우리가 취득과세형이라고 부릅니다.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은요,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를 어느 범위로 할 거냐. 유산과세형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했다 하더라도 분할되기 전 유산 총액을 기초로 과세 단위로 삼죠. 피해 상속인 기준으로 그간 안겨놓은 재산가를 기초로 해서요, 딱 한 번의 세액 계산으로 상속세 계산이 끝납니다. 근데 유산과세형과 달리 취득과세형은요, 상속인 각자가 받아가는 재산을 얼마씩 받아가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각자 유산 취득가의 기준으로 상속인별로 따로따로 세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취득과세형이 되겠습니다. 이론상 그래서 상속세 과세 유형은 유산과세형과 취득과세형으로 나누는데, 유산과세형 체계에서 상속세 납세무자는요, 피상속인 갑의 인격을 대표하는 인격 대표자가 납세를 지게 됩니다. 갑은 사망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요, 국가를 상대로 세금 납부 의무를 지는 자는 갑의 인격을 대표하는 인격 대표자가 됩니다. 유언 집행자랄지 유산 관리인할지와 같은 인격 대표자가 납세를 지게 됩니다. 현재 그래서 유산 과세형을 취하는 국가들은요, 현재 미국, 영국, 덴마크, 다른 나라 입법례가요, 미국, 영국, 덴마크가 유산 과세형 체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때요, 생전 증여가 갑이 생전에 증여했을 때 증여세의 과세는 증여자에게 과세합니다. 받은 자 중심으로 과세하지 않고요, 재산을 남겨놓은 피상속인 갑을 기준으로 생전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게 유산과세형은 재산을 물려준 자 중심으로 과세하죠. 사망 시 상속세도 물려준 갑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갑이 생전 증여했다면 생전 증여한 재산가액도 증여해준 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를 한 증여자 갑한테 증여세 납세율로 지도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이동시킨 자 중심으로 과세하는 게 바로 유산과세형이니까요, 갑이 생전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를 한 증여자 갑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과세형은 납세무자를 각 상속인으로 합니다. 상속인 각자 따로따로 과표에 세를 곱해 세액 계산했다면요,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각각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각 상속인 A, B, C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취득과세형을 취하는 국가는 독일, 일본, 기타 등등 모든 국가들은요, 취득과세형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요, 재산을 받아간 자에게 과세합니다.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요, 수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취득과세형입니다. 취득과세형, 그러니까 갑이 사망 시 누가 재산을 받아가느냐, 받아가는 자 중심으로 과세하게 되죠. 갑이 생전에 증여했을 때 갑으로부터 재산을 받아간 자들, 즉 수증자 중심으로 해서요, 수증자가 받은 수증 재산가액에 대해서 수증자에게 과세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형은 이처럼 과세 대상 재산, 과세의 단위를 어느 범위로 할 거냐에 따라서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떤 유형을 취하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갑 기준으로 갑이 남겨놓은 유산 총액 100억을 상속 재산이다 해놓고요, 100억을 기준으로 해서 피상속인 기준, 인적공제 등 이런 상속공제를 해서요, 과세표현을 딱 하나로 계산해 놓고 여기에 10에서 50% 5단계 초과유세를 곱해서요, 세액을 딱 한 번에 걸쳐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산과세이 되겠습니다. 그럼 납세의무자는 이론상으로 인격 대표자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상속에서는요. 상속세 납세율을 지른 자는 각 상속인으로 합니다. 상속인 ABC가 받아간 재산 50억, 30억, 20억에서 상속세가 납부돼야 되기 때문에요. 각 상속인 ABC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상속세 어떤 저자채권의 확실한 어떤 징수를 위해서요. 각 상속인의 납세를 지대 각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가 하나로 계산됐으면 하나의 세계돼서요. A도 B도 C도 전부에 납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각자 몫으로 내야 할 세액은 정해지죠. 특정 상속인이 자기 몫을 내지 않았다 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도요. 받은 재산가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요. 상속세 저자채권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생전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갑이 생전에 일정한 자에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는 누구한테 부과할 거냐?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유산과세이면요. 생전 증여가 과거에 일어났을 때도 증여자 중심으로 재산을 준 자의 과세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상속과세는 유산과세를 취하지만 증여과세에서는요. 취득과세형으로 수증자의 과세합니다. 갑이 생전에 C나 D한테와 증여하게 있다면요. C, D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재산을 준 갑한테 과세하지 않고 재산을 받아간 C, D에게와 같이 수증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는 유산과세형, 우리나라 증여세는 수증자에 과세하기 때문에요.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적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관해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자, 476페이지 보시면 도표 내용 보시죠. 도표 내용. 강의했던 내용이 다시 도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유산과세의 커다란 장점은요. 세수 증대 효과가 커집니다. 전제 조건은 취득과세형, 유산과세 모두 다 세율 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이죠. 10%에서 50%로 세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어느 형이 더 상속세 세부담이 크게 나타날까요? 유산과세 크게 나타났죠. 100억을 쪼개지 않고 뭉쳐진 100억 기준으로 10% 세율을 한 번 출발해서 최고 50%까지 세율을 적용하면요. 세액이 크게 계산되어지죠. 세주중대가 크게 나타납니다. 근데 취득과세형은요. 100억을 5대 3대 2로 쪼개놓고 10에서 50% 세율을 한 번 계산하고 다시 30억 기준 10% 세율을 다시 출발해서 세율 곱하고 C도 마찬가지. C가 받은 재산가 기준 과세평 계산에 또 한 번 새롭게 10% 세율을 출발하죠. 그럼 총 세액 합계는요. 유산과세형으로 뭉쳐진 세액보다도 훨씬 더 낮게 나타납니다. 세주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게요. 유산과세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른쪽에 응능부담 원칙의 관점에 봤을 때는요. 취득과세형이 훨씬 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합니다. 상속 재산에서 결국 상속세를 납부한다면요. 받아간 재산가액에 상하는 세금을 져야 되죠. 자, C가 갑의 배우자입니다. A, B는 5대 3을 받았고 C는 2밖에 받지 않았으니까요. C가 상속재산을 제일 적게 받은 갑의 배우자이죠. 근데 C가 받아간 재산도 유산과세에서는요. 100억 안에 포함되죠. 100억 기준에서 과세평 계산되어 세율 적용받으니까 재산을 가장 적게 물려받은 C의 경우도요. 다른 상속인 A, B와 함께 같은 한계 세율, 최고 50%까지 적용된다면 같은 한계 세율을요. C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C가 배우자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게 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 20억을 공제했다고 합시다. 그럼 유산과세에서는요. 100억 기준 20억 공제하면 이 공제 효과가 C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A, B한테도 공제 효과를 가져오죠. 응능부담 원칙의 바람직한 제도는요. 이 취득과세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가 받은 재산이 20억밖에 안 되면 20억 기준 세율 곱하면 세율이 끼꺼대야 10%이거나 상속공제로 인해서 세부담이 제로가 될 수 있는데, 유상과세에서는요 C도 받아간 재산가액 20억을 기준으로 해서요 한계세율 50%를 A, B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가 유산과세이다, 취득과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응능부담 원칙의 바람직한 제도는요 유산이 아니라 취득과세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를 넓게 분산 효과를 가져오죠. 여러 사람이 나눠 받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니까요 취득과세를 취했을 때 부가 여러 사람에게 나눠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인적공제가 직접 공제 효과를 가져오죠. C가 배우자일 때 20억 재산을 20억 공제하면요 과세표는 제로니까 C의 세부담은 0이다 이렇게 가죠. 취득과세를 취할 때 배우자에게 거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했을 때요 공제택이 곧바로 배우자 C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유상과세에서는 20억 공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C한테만 돌아간 게 아니라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공제 효과가 돌아갔죠. 자, 그런 점이 각각 장단점으로 이렇게 부각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래 이제 정부에서 상속세 과세용을요 유산과세에서 취득과세용으로 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용을 유산과세에서 취득과세용으로 변경을 이렇게 검토하는데, 제 책에서는 유산과세용, 취득과세용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이론서에서는요 유산과세용을 유산세 과세 방식, 취득과세용을 유산취득세 과세 방식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란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산과세용은 유산세 방식, 취득과세용은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유산과세용, 취득과세용으로 변경을 검토하느냐 이겁니다. 첫째는 취득과세용이 아까 봤듯이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합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더 부합하는 제도가 유산보다 취득과세용입니다. 재산을 가장 적게 받은 사람 C도 유산과세에서는요 100억 기준 과표에 세율 곱하니까 C가 받은 재산가액도 동일한 한계세율 50%를 상속세를 가장 많이 받은 A, B와 함께 세부담을 지게 되죠. 취득과세에서는요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 기준으로 과세표를 따로따로 계산해 세율 곱하니까 상대적으로 재산을 적게 받은 자는 낮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으니까요 훨씬 더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가 취득과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 우리나라 그 상속증여세에서는요 상속세는 유산과세용, 증여세는 취득과세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용이 서로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되는 모습은요 준자 중심으로 과세할 거냐 받은 자 중심으로 과세할 거냐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증여세가 받은 자 중심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용이죠. 상속세를 그러면요 유산에서 취득과세용으로 바꾸면 과세용이 결과적으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받은 자 중심으로 과세가 되니까요 과세용을 증여세처럼 상속세도 받아간 자 각 상속인 중심으로 과세하자 이거죠. 취득과세용으로 무상이전되는 과세인 증여과세, 상속과세를 일치시키자 이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과세용이요 국제적 추세입니다. 현재 유산과세용을 취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가 그런다겠죠. 그럼 여기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산과세용을 취하는 국가는요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 딱 4개 국가뿐입니다. 여러 나라가 있는데 미국, 영국, 덴마크, 한국뿐이다 이거죠. 독일이랄지 일본이랄지 등등 기타 유럽연합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다 상속과세에 있어서 취득과세용을 취합니다. 국제 추세에 부합하려면요 상속과세를 유산과세용의 취득과세용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겁니다. 지금 그 연구 프로젝트가요 지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도 부르고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죠. 회장님
홍길동 시기에서 돌아가셨을 때 유상과세형으로 세액 계산도 해보고 취득과세형으로 세액 계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미치는 어떤 영향을 지는 것들을요 분석하고 지금 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러니까요 계속 이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상속세 부담이 너무 많다 이거지. 인플레이션으로 재산가가 과거보다 굉장히 급등했죠. 또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상속세 과세형을요 취득과세형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가 이렇게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수가 굉장히 잘 거치는 경제의 어떤 성장기에는요 검토가 굉장히 바람직이고 하고 긍정적이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또 내년 다를 수도 있죠. 재작년에 걸쳐 올해와 비교했을 때는요 경기가 급격히 하강 추세에 있습니다. 세수 지금 걱정이 지금 크죠. 지금 그러니까 취득과세형으로 변환하는 데는요 상당한 이렇게 사회적 합의 논의가 이렇게 필요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세율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현행대로 10에서 50%로 해놓고 취득과세를 바꾸면요 상속세 세수가 예를 들면 10조 원대에서요 한 2조 3조 원대로 급격히 하락해 버리죠. 그 빵꾸난 세수를 어디서 보충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세율 구조 이 개편과 함께 과세형을 어느 쪽으로 갈 거냐를요 신중히 잘 검토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우리 교재 476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에 상속세만 과세한다면 생전 찔끔찔끔 증여 방식으로 해서요 상속세 누진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러니까요. 어느 나라든 간에 상속회 전 증여했던 재산가액은요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거 10년,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한 거는요 5년 내 증여했던 재산가액도 사망 시 남겨놓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산된 전체 재산가액 기준에 상속세가 계산되어지죠. 그럼 A가 증여받은 자 냈던 증여세는요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증여 세액공제를 통해서 빼기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전 증여세라는 증여세는요 상속세의 결국 선납이 되는 거죠. 10년 내와 증여했을 때는요 생전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선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과거 증여세는요 합산해서 전체 상속 화평 계산하고 세금 상속세를 계산해놓고 마치 기납부세 일정으로서요 증여세액 공제를 통해서 상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우리 교재 476페이지 하단부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최근 유산에서 취득과세형으로 변경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래서 477페이지 보시면 도표 그림 보죠.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체계는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A, B, C가 이 네모로 재산을 분할 받았다 하더라도요 분할하기 전 유산 총액 기준으로 과세평 계산합니다. 두인설 구포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딱 한 번 계산하죠. 여기서 증여세액 공제 등 빼기 해서 상속세액이 70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철저히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용이 유산 과세용이라는 걸 알려주죠. 세액을 계산해 놓고요 납세의무자는 각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를 합니다.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그러니까요 취득 과세형적인 어떤 요소가 결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납세의무자 쪽은 각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를 하니까요 유산 과세형 취득 과세형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유산 과세형으로 상속세가 딱 한 차례 시시보로 계산됐으면요 이 세액은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 비율에 따라서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인 A, B, C의 상속인들의 각자 상속세 부담 비율이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으로 계산됐다고 합시다. 70억에 각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 비율을 곱합니다. 그럼 A는 7분의 2니까 20, B도 20, C가 30을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 납부할 세액으로 가독되어 있습니다.
세액 계산 단계까지는요. 유상과세형 체계를 취하되 그 이후 납세 절차 쪽에서는요. 취득과세형으로 돌아와서 각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세 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기 몫의 상속세를요. 납부할 의무로 이렇게 지목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다시 각자 몫이 정해지지만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를 한도로 해서요. 각 상속인들은 연대해서 납세責을 지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까지 해서요. 477페이지 도표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이제 478페이지 이제 법령 조문으로 이제 가보죠. 이 내용은 10분간 쉬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